안녕하세요. 천안 알코올 아저씨예요. 금주 치료를 하는 양형자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카찰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준말이죠. 옛날에는 몰카죄, 몰래 카메라죄 이렇게 불렀긴 한데 요즘은 카찰죄라고 되게 불러요. 내가 카찰죄를 저질렀는데 어째서 변호사가 금주 클리닉을 갔다 오래. 가라고 하니까 오긴 했는데 왜 오라고 한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5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왜 변호사는 금주 치료를 하라고 그렇게 보냈는가? 두 번째는 술 취해가지고서 카메라 촬영죄를 저지른 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불리한 정상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공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 공탁에다가 금주 클리닉을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왜 전부 다 저희 천안인데 천안까지 그 멀리에서 실제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건 왜 그 멀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카취할죄는 서울에서 이뤄지는가? 또 어째서 전부 다 주소지가 경기도, 수도권, 서울 생활권, 어째서 그런가? 그 다음에 금주 클리닉 양형자료 치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5가지를 주로 얘기할게요. 카취할죄에 어째서 금주 클리닉 양형자료 필요한가? 이거는 술 먹었으니까. 이게 다 똑같이 카취할죄로 묶여 있어가지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번에 최근에 있었던 게 청주 그쪽에 있었던 전 장학사가 걸렸거든. 스파이캠을 몰래 여자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이니까 들어갔겠죠. 거기다가 설치를 했다가 걸렸어.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술 취해가지고 지나간 여자를 찰칵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금주 치료부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술 먹고 저지른 거니까. 이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해가지고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가슴 떨림을 가진 상태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그 장학사하고,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가고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찰칵한 거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은 그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저지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구속이에요, 구속. 그냥 수사 자체를 구속한 다음에 수사를 한다고. 근데 술 취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구속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전과가 여러 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구속까지는 안 당하고 보통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죠. 이게 술 취해서 저질렀을 때는 확실한 것들이 보통은 우발적이에요.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획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도 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놔요. 무슨 카메라에다가 무슨 장치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무슨 라이터 형태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안경 이런 데다가 있다든지 단추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파이캠을 숨겨놓고. 근데 술 취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필름이 끊겨가지고. 대부분은 다들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찰칵하고 있다가 찰칵 소리 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황을 판단했는데 취해가지고 또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이라는 것들이 장점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누구를 찍어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저진 거, 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금주 클리닉을 변호사가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게 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알코올이 전두엽에 들어간 다음에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는데,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그 당시에 해버리고. 이거는 머리로 뭘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를 열심히 생각했어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한의원에 2956번 환자분, 이 양반이 1년 전에 카취할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또 카취할죄가 된 건데, 이 사람이 그때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눈 떠보니까 유치장이야. 자기가 왜 유치장에 온지도 모르는데 그 전철 그런 데는 무슨 그 안에만 있는 경찰 같은 게 있다면서요. 철도 경찰 이런 게 있다나 봐요. 거기 또 잡혀갔어. 자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경찰 말에 따르면은 자기가 또 1년 만에 어떤 애들을 사진을 찍었대. 뭘 찍었는지 모르지. 안 보여주니까. 이 양반이 반성을 안 했겠어요? 반성을 했지.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들어가가지고서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주란 얘기는 아니야. 술 취해서 저지른 성범죄를 그 선처를 받은 마지막 사람이 조두순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처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발적인 것들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간 다음에 재판을 받지만, 술 취해서 저지른 사람들은 한 재범, 3범 정도까지는 감옥까지는 가지 않아요.
일단은 술을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술 취해서 저질렀을 때에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술만 끊으면 재범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술이 취해서잖아요. 술 취해서 싹 찍다 보니까 이게 막 뭔가를 잘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술 취해서 흔들리면서 찍어가지고서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이 막 잡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가가지고서 못 찾아. 그러니까 합의를 못 해요. 내가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면은 합의라고 하는 보상을 해야 될 건데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잘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의 성범죄에는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을 몰라가지고 합의를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금 유리해진 것들이 있는 게 공탁법이 바뀌었어요. 2024년도일 거예요, 아마도.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2024년도 말쯤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탁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지고서 내가 이만큼이나 죄를 뉘우쳐가지고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들을 밝힐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 미루고 미루다가 재판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우발적이었거든. 내가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야. 이런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공탁까지 했는데 왜 금주 클리닉까지 또 하라고 하냐? 이게 공탁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아끼지 않고서 그걸 공탁을 해가지고서 그 피해자를 찾아면은 어떻게든 뭐 회복을 시켜주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집이 부자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돈 있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아니지. 근데 금주 클리닉은 다르거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특히 이제 금주 클리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 업체가 있죠. 그리고 양방은 정신과가 있을 테고 한방은 한의원이 있을 테고 그리고 보건소는 그 권역에 있는 중독질환 통합관리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공공기관인 보건소라든지 센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을 뿐더러 굉장히 깐깐해요. 제일 심한 것들은 제가 봤던 게 오산에 있었던 언제 쪽이더라? 그때 거기는 4개월인가 기다려야지 그래야지 순번이 돌아온 다음에 16주 코스를 맞춰야지 그래야지 양육료를 주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실수한 다음에 바로 등록을 했어도 한 8개월은 기다려야지 그래야지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가가지고서 한번 등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가지고서 매주 가가지고서 뭐 교육도 듣고 단체 교육도 듣고 1대1 상담도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우리들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16주 코스를 해야지 그래야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원이나 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가짜로 써주진 않거든. 진료 기록이라는 게 있다든지 상담 기록, 교육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한 거예요. 병원은 거짓말을 써줄 수가 없거든. 거짓말로 써줬을 때는 그 병원에서 그 서류를 써줬던 의사나 하의사가 그때 문제가 될 거예요. 자기 면허증을 걸고 써주는 거라고. 불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돈 내고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한 16종 세트 뭐 이런 것들을 쫙 보내준대. 무슨 이수증, 수료증 이런 거 막 있잖아요. 평가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쫙 보내주니까 그거 뭐 검찰이 다 알고 있는 걸 그걸 또 돈 주고 한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공센터나 보건소나 병원, 한의원 이런 쪽에서는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발품을 팔았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차할죄가 왜 서울에서 있느냐? 서울 분들도 아실 텐데 저도 서울 가가지고서 놀랬던 게 그 전철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 계단 같은 데다가 사람이 다니는데 거울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 자기 뒤에 찍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서울은 사람이 많으면 카차할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훨씬 많아요. 지방도 사람 많은 데 많거든. 그런데 거의 없어요. 카차할죄는 거의 다 서울이나 수도권이야. 왜냐면 지방은 사람들의 밀도가 그렇게 높은 곳이 많지 않아요. 전에 보니까 서울 뭐 경기도 이쪽 돌아다니면서 오로지 컨텐츠가 유튜버인데 컨텐츠가 몰래 카메라 찍는 사람만 그 잡아내는 그 영상 그것만 다루는 유튜버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면 몰카를 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동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몰래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대요. 그 몰카범들의 성지 같은 곳들도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은 천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카차할죄 피의자들은 전부 다 서울 사람들, 서울이 주 생활권인 사람들, 서울에서 술 마신 사람들.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금주클리닉 치료를 빨리 시작하라고 하니까 직접 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날짜가 적히거든. 하루라도 더 빨리 날짜를 찍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죠, 아마도. 그래서 경험상 봤을 때는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그리고 거의 다
청년들, 20, 30대 청년들 술을 먹어봤어야 기껏해야 한 10년, 20년밖에 안 먹어봤고 아직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가 조금 힘든 나이대, 그 나이대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면 비대면 얘기인데 어차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식 진료가 맞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보수적인 변호사님들은 그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대면도 괜찮으니까 하라고 한다고. 비대면에 관련된 거는 이제 본문 글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어쨌건 저희 한의원에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비대면으로 해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강남 쪽에서는 쉽게 오거든. 강남 쪽에서 오시는 것들은 금방 올 수 있는데 강북 쪽에서 오시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강북 쪽에 오시는 분 중에 제일 힘들어 하셨던 분이 그 이촌동, 그 용산에 있는 동부 이촌동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 양반은 이제 음주 운전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전철을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 전철을 타고 오면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게 오면서 그 2시간 동안 퇴고를 반복해가면서 반성문을 쓰신다고 그렇게 오신 분 봤는데 거의 대부분 힘들어해요. 대부분은 강남 터미널을 통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저희 한의원이 천안터미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오신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역시 좀 바쁘잖아요. 그 퇴근 시간 해가지고서 저희 한의원도 야간 진료까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쉽지 않아가지고서 비대면으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변호사님이 급하게 뭐 방문 좀 해봐라 이런 것들을, 그런 연락이 있으면 그때 급하게 오시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일단 시작은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점이야 뭐 그냥 속도지, 그냥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기관에 찍히는 서류는 반드시 거기에 자동적으로 날짜가 기입이 되거든. 그 날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가 변호사하고 상의해요. 일단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을 건지, 벌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각오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이게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냥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는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해놔라 이렇게 하시면 한 달 프로그램 그렇게도 괜찮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변호사님이 결정하는 게 맞거든.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면 거의 대부분은 변호사님은 빨리 하라고 할 거예요. 날짜가 적기니까. 내가 어제 했는데 오늘 당장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들을 바로 그냥 그 날짜만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재판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냥 내일 모레 재판인데 갑자기 했다면은 뭔가 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진실성이 조금 퇴색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치료비가 적지 않잖아요. 치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공탁 비용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야 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합의를 못할 상황이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공탁이라도 해야 되니까 공탁할 돈은 모아놓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다 돈을 먼저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은 그때 금주 클리닉 같은 것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탁이 우선이죠.